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예방의학교실에서 환경보건을 연구하고 있는 이민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로 미세먼지의 어린이 건강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와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발표 끝나고 질문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쉽고 좀 더 재미있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미세먼지는 정말 심각할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기사들을 찾아봤을 때 여전히 봄과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저감 조치, 비상저감 조치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쓰거나,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주로 생활 내에서 주요한 생활 가전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세먼지가 저희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M2.5 연평균 농도를 확인을 했을 때 2019년도까지는 미세먼지 PM2.5의 농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코로나 이후에 2020에서 2021년도까지는 다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농도에서도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보다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요. 또 이런 농도에서조차도 어린이 건강 영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많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5세 미만 어린이 2,000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신문 보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 노출에 따라서 다양한 건강 영향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면, 미세먼지란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하나고요. 보통 0.1에서 500마이크로미터의 다양한 범위로 입경 범위를 가지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들은 보통 강화 분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공기 중에 장기간 부유하는 물질은 부유 분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로 미세먼지를 얘기할 때 PM10과 PM2.5는 부유 분진에 해당합니다. 미세먼지의 크기와 성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미세먼지보다 작은 크기의 분자부터 바이러스, 박테리아부터 미세먼지보다 큰 세포, 꽃가루, 머리카락까지 다양한 직경에 따른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PM10은 직경이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물질을 의미하고,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PM1은 1 마이크로미터 이하, 0.1은 0.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저희는 미세먼지를 하면 입자상 물질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가스상 물질도 미세먼지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스상 물질로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VOC, 오존, CO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 NO2, 이산화질소와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에서 가해선과 반응을 해서 2차 생성물질인 오존이 생성이 되고요. 이런 가스상 물질이 또한 또 다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응축이 되면서 PM들과 또 결합을 하기도 해서 2차 에어로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미세먼지는 크게 1차 발생원과 2차 발생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발생원은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그 자체로 먼지 자체가 발생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불, 쓰레기 등 불법 소각에 의한 매연,
먼지, 그다음 자동차 등 배기가스, 그리고 도로와 빈집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그 자체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크게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도 나뉠 수 있는데요. 인위적 요인으로는 난방, 산업, 발전, 그리고 자동차 매연, 공사장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설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자연적 요인으로는 안개, 화재, 황사,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1차 발생원에서 발생한 가스상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응집하면서 미세먼지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에어로졸이 이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발생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세먼지는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이 물질들은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한 실내 먼지 발생 때로는 대기 중보다는 실내에서 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때가 있는데요.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는 미세먼지가 축적이 되면서 실내 공기질 농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 곳곳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리 중에 나오는 연기, 그다음 욕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나 곰팡이, 그다음에 가구나 생활화학 제품, 그다음에 바닥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크게 4가지로 또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소 생성물로 향초를 태우거나 그 가스렌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호흡성 분진, PAH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오염원으로 진드기,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과 같은 생물학적 오염 물질이 있고요.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재나 페인트, 가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벤젠, 톨루엔, 알데히드류, 그다음 프탈레이트류 같은 유기 오염 물질이 또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면, 라돈, 납과 같은 중금속 등이 무기 오염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인체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체 곳곳에서 거의 모든 기관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세먼지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폐포까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폐기능 저하를 일으키거나 상기도 감염, 폐렴, 폐암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순환을 하면서 심혈관 질환과 그다음 정신질환 그리고 당뇨병, 심지어 이제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시거나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100만 명당 연간 조기 사망자 수를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도 기준 100만 명당 360명 기준에서 2060년도에는 1069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과 일본보다 더 높게 나타난 치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체감을 못 하실 수는 있지만 단순히 미세먼지가 높을 때 답답하다라고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이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더 취약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면역체계, 호흡기계 등 같이 모든 기관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몸무게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적게는 2배에서 3배까지도 성인보다 더 많은 호흡을 하고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로는 영유아의 경우는 주로 어른들보다 키가 작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비교적 무게가 많이 나가는 미세먼지가 아래쪽에 좀 더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성인들보다는 좀 더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통한 어린이 대상 환경성 질환으로는 먼저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취약한 질환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저희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주로 진행했던 연구로는 크게 3A로 아토피, 천식, ADHD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토피로는 미세먼지 중 자극성 물질에 의해서 피부가 약해지고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존에 호흡기가 약했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이게 좀 더 악화되거나 좀 더 빠르게 개시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린이들마다 개개인마다 주로 생활하는 공간도 다르고 주로 생활하는 활동량도 다르기 때문에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 노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주로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패턴을 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백팩 안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그리고 활동 측정기를 학생들에게 부착을 해서 24시간 추적을 통해서 집, 학교, 학원, 놀이터 등과 같은 모든 공간을 추적을 하면서 미세먼지 노출 농도와 그에 따른 활동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개인 노출 평가 결과 PM2.5와 PM10 모두에서 집의 기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를 통해서 주로 집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학교가 두 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PM2.5에 대한 기여율을 살펴봤는데요. 학년 중에서도 역시 집에서 가장 기여율이 높았고, 모든 학년에서 그 다음으로는 학교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집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아지고, 학교의 경우는 다소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이동 패턴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외에 대한 기여율도 학년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활동도에 따라서 미세먼지 입자 크기별 호흡기 구획 내 침착률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상기도의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증가할수록 상기도 기간 내에 입자 침착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활동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상기도에서는 입자 침착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입자 크기가 증가할수록 상기도에서 걸러지는 입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활동도가 더 높을수록 상기도에서의 여과율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에서는 PM2에서 4 정도에서 기관지 내 침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활동도가 높을수록 기관지 내 침착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작을수록 그리고 활동도가 높을수록 깊게 빨아들여서 기관지 깊이까지 미세먼지가 침착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폐포에서는 직경이 1에서 2 정도에서 침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폐포에서는 주로 좀 정체되어 있을 때 공기 침체율에 의해서 좀 더 폐포 내 침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기도염증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은 미세먼지 노출 후 지연 시간에 따른 PM2.5와 PM10의 농도별 기도염증 영향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노출 직후에 PM2.5에서는 10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증가당 15%의 기도염증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PM10의 경우에는 7%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의 노출이 된 즉시에도 단기 노출에 의해서도 기도염증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단 왼쪽의 그래프는 미세먼지 노출 지연 시간에 따른 기도염증 영향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미세먼지 지연 시간에 따른 누적 노출에 대한 기도염증 영향입니다. 양쪽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출 직후에 기도염증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에 따라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레그형, 즉 노출 즉시 PM2.5의 노출 즉시 PM2.5의 농도에 따른 기도염증 영향을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PM2.5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도염증 영향도 거의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미세먼지 노출이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기도염증 위해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여율인데요. 주로 생활 요인 속의 위해 요인으로는 도로교통과의 거리, 그다음에 조리, 그다음 공기청정기가 주요한 기도염증 위해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도로상의 거리가 멀수록 기도염증이 가까울수록 기도염증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리 유무에 따라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기도염증이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 여부에 따라서 미세먼지 노출 저감에 따른 기도염증이 얼마나 저감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정신질환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선 ADHD, 그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 대상으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한 학생들의 수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환자 수가 집계된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연령층 중에서는 10에서 1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남아에서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PM10과 PM2.5에서 PM에 노출된 후 시간에 따른 정신질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레그 0.1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의 노출된 직후에서도 정신질환이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예경보를 항상 확인을 하셔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외출 시에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시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활동량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KF94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유발 행위, 소각이나 화재가 같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이나 그런 공공 웹사이트에서 SNS를 팔로우하셔서 미세먼지 정보 혹은 대응에 대한 팁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세수하기, 양치하기를 통해서 묻어있는 미세먼지를 저감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의 건강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및 야채를 섭취하셔서 면역력을 높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수시로 일정 시간의 환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환기 시간을 좀 더 줄이고 대신 공기청정기를 함께 활용을 하셔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내에 있는 미세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